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마케팅이 성공을 좌우한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업이란 도대체 뭘까요? 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정의를 빌어서 우리 대표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고객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지금 린 스타트업으로 정립되어 있는 창업계의 대표적인 이론의 원조, 처음 그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개발 방법론은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객을 발굴하는 거예요. 고객을 발굴? 네.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면 그 가설을 검증해 보라. 그게 바로 고객 발굴이다. 진짜 고객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뭘 하냐면 고객을 검증하는 겁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커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는 고객 검증. 그리고 난 후에는 고객을 말 그대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비즈니스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 더 많이 팔릴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고객 창출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정말 돌아간다, 작동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조직화하라라고 하는 게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개발 방법론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개발 방법론은 에릭 리스에 의해서 린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정립이 되고 그 이후에 애쉬 모리어가 린 캔버스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져 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조직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합당한 가설을 검증하지 못했거나 합당한 고객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피벗한다. 즉 내용을 바꾸거나 아이템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가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반복 가능하다, 확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장입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가장 중요하게 달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주 빠른 성장인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내 것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식장에서 정말 결혼식만 한다 그러면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나 혹은 많으면 2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식장은 예식만 진행하게 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고객을 다변화해서 돌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포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를 열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복의 의미고요. 확장도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고객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혹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또 1년 중에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쓰게 되고 이렇게 반복과 확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품 시장 적합성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얼마나 잘 먹힐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고객에게 얼마나 잘 먹힐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게 바로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이야기했던 반복과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창출과 전달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고객에게 먹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한다, 혹은 어떤 걸 시작한다,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 아이디어야. 이거 정말 대박 아이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제품의 기능, 솔루션부터 먼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품의 기능은 일종의 수단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 제품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은 드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릴이 뚫어주는 구멍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제품은, 서비스는 그 제품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제품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그 기능, 과제가 따로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고객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객은 드릴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 드릴이 뚫어주는 구멍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걸거나 달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솔루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고객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 짜증남, 혹은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즉 뭐 시간적으로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힘들어요, 혹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렵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회사를 가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은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영역에서 내가 느끼는 불편, 고통, 어려움, 짜증,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개의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하나는 그러한 불편함 혹은 그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즉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고통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내 아이템의 가장 기본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짜고짜로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거면 될 거야, 사람들은 이걸 원할 거야가 아니라 직접 고객을 만나보고 고객의 문제를 찾아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에는 고객과 문제와 그리고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내 것을 사줄 것이냐, 즉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내 제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두 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그리고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하는 것이 창업에서 가장 첫 번째의 단계, 달성해야 되는 첫 번째 과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커스터머 프로블럼 핏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솔루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블럼 솔루션 핏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맞아떨어져서 문제와 솔루션과 고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조화롭게 돌아갈 때 우리 제품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하는 방법론, 그게 바로
그로스 해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표현하든 크게 관계는 없지만 프로덕트 마켓 핏과 그로스 해킹은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네, 고객은 정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고객은 누구지? 네, 이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하려는 미션과 가치. 세 번째,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전략.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What, 목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네, 문제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문제와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프로덕트 마켓 핏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케팅의 의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네, 고정 고객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은 마켓과 ing의 합성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켓은 시장이고 네, ing는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마켓을 개별적인 사람으로서의 고객, 어떠한 집단, 전체로서가 아니라 개별화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고객이라고 보고 싶어요. ing는 그러면 뭐예요? 네, 고객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객의 마음에 들어가고 고객은 나를 좋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고객의 마음에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고객에게 들어가고 고객과 네, 대화를 주고받을 것인가? 네, 여러분께 지금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플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그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겠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지? 네, 그러면서 점점 나와 잘 맞는 부분을 찾아가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고 싶어요. To be one, 하나가 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고객과 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나를 알게 하는 거죠. 즉 고객에게 나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고객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고객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친밀감을 높이는, 그래서 나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광고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진정성을 담고 그리고 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SNS상이든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네, 진정성 있는 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공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신용하고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고객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고객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용과 신뢰, 뭐가 다를까요? 옛날 중국 고사에 그런 거 있죠. 어머니가 시장을 가는데 아이가 따라가면 귀찮으니까 어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주려고 돼지를 잡으러 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진짜 그 아버지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바로 이게 신뢰와 신용입니다. 즉 어머니가 돼지를 잡아준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신뢰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돼지고기 음식은 맛있을 거야 라고 퀄리티를 믿는 건 신용입니다. 즉 고객이 나에게 저 기업은, 저 가게는, 저 사람은 나에게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있고 네, 믿을 수 있어.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뢰고요. 저 사람이 주는 커피는 맛있을 거야. 저 회사의 제품은 괜찮아. 좋은 퀄리티야 라고 하는 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과 신뢰를 둘 다 가져가는 거죠. 또 세 번째,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팬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진심을 전달하고 그 고객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치감, 일체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행동유발 2B1의 단계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토바이 문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기업 알고 계시죠? 할리 땡땡땡땡. 네, 혹은 또 굉장히 그러한 그 매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스 땡땡스, 네, 커피숍.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팬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제공해야 될 것은 바로 정체성, 나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고객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고객은 우리를 믿고 있는가? 고객은 우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가? 이 질문의 주어는 모두 고객입니다. 자, 이 고객, 그럼 도대체 이 고객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조금씩 알아나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러 같이 갈 때 그 사람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고객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객 경험 지도이고요. 두 번째가 페르소나 프로필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고객 경험 지도 그리고 페르소나 프로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고객 경험 지도는 익히 알고 계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커피숍의 고객 여정 맵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번호가 써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안에 1, 2, 3, 4, 5 이렇게 이 번호 동그라미 쳐진 것은 고객과 그 기업, 제품과의 접점입니다. 고객과 기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둔 접점들인 거고요. 고객 경험 지도는 고객이 그런 다양한 접점에서 시간의 흐름 혹은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고객의 이 동선에 따라서, 접점에 따라서 자세히 파악해서 정리해둔 그런 지도, 그런 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파란색 동그라미 3개 쳐놨고 하단에 빨간색 동그라미 3개 쳐놨죠.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이 고객은 즐겁고 기쁜 경험을 하는 거고요.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불편하고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 3가지 포인트가 뭐죠? 기다리는 줄, 그리고 종이 쿠폰 받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갑도 뚱뚱해지고 귀찮고, 또 커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자리 찾기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여기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바로 주문하고 결제해서 바로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나오게 함으로써 이러한 밑에 있는 경험, 안 좋은 경험을 상쇄시켜 주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경험은 3가지 포인트는 좋은 포인트니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강조해서 직원 교육을 하거나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바로 이게 고객 경험 지도입니다. 또 다른 고객 경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고객의 경험을 다각도로 좀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둔 좀 다른 형태의 고객 경험 지도입니다. 먼저 보신 내용이 조금 더 일반적인 거고요. 이거는 조금 새롭게 접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커피숍을 주제로 해서 본 건데요. 고객이 입장해서 주문하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갈 때까지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4가지의 그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때 고객이 무엇을 고려할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개선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까지 그렇게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입장할 때 고객이 고려하는 거는
깨끗한지, 다른 사람들의 리뷰는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둘러보고, 아니면 좀 망설이고, 아니면 리뷰를 확인하고, 네, 이런 활동을 하겠죠. 행동을. 그리고 나서 고객은 어떻게 느낄까요? 깨끗해 보인다. 다행이다. 분위기 좋은데? 아니면 안 좋다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네, 고객에게 네, 즐겁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만 열고 좀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에는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어서 들어오세요. 편안한 가게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는 걸로 내 고객을 유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고객의 행동과 내가 개선할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지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나의 제품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고요. 혹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객 문제를 따라서 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 프로필인데요. 이 페르소나는 펄소나라고도 합니다. 그리스에서 네,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쓰고 있던 가면을 펄소나라고 했다고 하죠. 네, 요즘은 멀티페르소나의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또 유행으로 혹은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죠. 여기에서의 페르소나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고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페르소나 연구자의 말에 의하자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실존 인물의 몽타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옛날에 소꿉장난 할 때 우리 왜 그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뭐 너는 뭐 어떤 일을 하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뭐 소꿉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이점은 뭐냐면 소꿉놀이의 페르소나 프로필은 다 상상이지만 우리가 그리는 이 프로필은 조사를 통해서 고객을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짜로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걸 불편해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땡땡땡땡 주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주점이 있는데 이 주점의 페르소나 프로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는 27세 사무직 직장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한정적인 페르소나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럼 28살, 29살은 안 되냐고. 그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27살 이 여성을 상상하고 이 여성을 조사할수록 이 여성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하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니도 데리고 오고 동생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직장의 선배도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점 확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확장의 시작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27세 직장 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페르소나 프로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이용해 줄 고객을 내가 정말 얼마나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가, 정밀하게 파악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페르소나 프로필은 제가 직접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정리해서 만든 네, 페르소나 프로필이었습니다. 한번 대표님들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고객의 마음속에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포지셔닝 맵인데요. 포지셔닝 맵은 바로 마케팅에 대해서 제품이 아니라 네, 뭐라고요? 인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구절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지셔닝 맵은 인식된, 지각된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네, 원래의 네,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은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혜택 두 가지를 잡아서 그거를 4분면으로 축으로 만든 것.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인식된, 지각된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혹시 제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으로 보이세요? 네, 저는 굉장히 순하고 좀 허당인 사람이거든요. 속기도 되게 잘 속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좀 까다롭고 냉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냉정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의 제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객이 저렇게 인식하면 그거는 저런 제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제공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한 혜택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격과 품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축으로 맞춥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음료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이 음료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경쟁사와 나를 어떻게 비교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맵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고객의 행동 변수하고 특성 변수 이 두 가지로 나눠 놓았죠. 그래서 행동 변수는 뭘 좋아하고 뭘 선호하고 이걸 왜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유, 가치, 선호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 변수는 연령대 이렇게 놓았을 때 이러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해서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은 이런 위치에 놓인다. 우리의 경쟁사와 나를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두는 툴의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서 기능이 얼마나 하나의 생태계 안에 통합이 되는가 혹은 각각의 개별적 기능으로 나뉘는가에 대한 통합도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가 하드웨어에 집중하는가 집중 분야를 보는 겁니다.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이거는 결국 두 개의 축인 거죠. 하나는 통합도, 하나는 집중하는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소비자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이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기준, 고객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기준과 경쟁사 이 두 가지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뭘 먼저 조사할까요? 경쟁사?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혜택? 일단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혜택을 먼저 조사하셔야 됩니다. 내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 후에 관련이 있는 경쟁사를 찾아보시는 거죠. 우리 대표님들의 이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들주님 마케팅을 잘해야 하는군요 라고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된 그러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선정하고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세일즈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든 전 과정에서 같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아까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말씀드리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로스 해킹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기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스 해킹. 자, 그로스 해킹은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덕트 마켓 핏 이야기고요. 자, 그로스 해킹은 사전적으로 의미를 알아보면 그로스와 해킹의 합성어입니다. 그로스는 성장이고요. 해킹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에서 어떤 내가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 고객은 이런 상황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구나. 이런 어떠한 그 클릭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돌아서서 나가버리는구나. 이러한 것들. 혹은 이 고객은 이런 영역에서 되게 오래 머무르는구나. 이런 고객의 반응들,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깨달음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시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막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로스 해킹의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핫메일, 네, 다음에 핫메일 아니고요. 핫메일입니다. 이 핫메일이 1996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무료 이메일 계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잘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핫메일이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의 80%가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만든다는 데이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하단에 추신, 당신을 사랑해요. 핫메일에서 무료 이메일 계정을 만드세요 라고 해서 그걸 누르면 핫메일 이메일 계정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거를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둔 거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고객 행동 데이터 80%가 지인 추천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인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인 추천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프로그래밍 안에 세팅을 해두어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비슷한 예로는 드롭박스가 있어요. 드롭박스는 2012년도에 그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학교마다 자신들의 이메일로 학교를 인증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 구성원들에게 무료 저장 공간을 주는 이벤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끼리 묘한 경쟁이 붙어서 사람들이 막 서로에게 독려를 한 거죠. 야야야 드롭박스가 준다더라. 너 빨리 그 인증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 지인 추천으로 많이 만든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추천한 사람 또 추천받은 사람 모두 다 무료 저장 공간을 얼마 더 주는 그런 그 프로모션을 만들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드롭박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이럴 루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연결하고 내가 누구를 연결하고. 네, 이 바이럴 루프가 바로 핫메일이나 드롭박스처럼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자, 그로스 해킹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자면 그로스 해킹은 네. KPI를 찾고 달성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PI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심 성과 지표죠. 기업이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한 걸 수치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로스 해킹도 KPI처럼 내가 달성해야 되는 그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수업 태도를 보자. 그러면 수업 태도라고 하는 거는 뭘로 구성이 됩니까? 선생님과의 눈맞춤, 즉 집중도죠. 눈맞춤을 몇 번 하는가. 그리고 칠판에 써 있는 내용을 얼만큼 판서하고 받아 적는가,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치는가, 대답을 몇 번 하는가, 또 질문을 몇 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지표를 찾아서 시도해보고 그랬더니 성적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그걸 더 강화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 조금 더 바꿔서 진행해보고 그게 바로 그로스 해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지표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해적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AARRR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500 스타트업 500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의 창업자가 해적지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해적들이 공격할 때 이런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대요. 아르르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이름으로 해적지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뭐 마케팅 퍼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 단계에서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제 깔때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유치입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래야 그 채널에 우리의 마케팅력을 집중할 거고 또 그 채널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채널 특화되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로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예를 들자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리뷰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외관이 예뻐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서 그냥 문만 열어보고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콘텐츠 구독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지 않고 10초 정도 머무르는가?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클릭해 보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 유치 단계에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활성화 단계인데요.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우리 기능을 사용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즐겁게 사용하는가. 카페라면 우리의 커피를 얼마나 좋아할 건지 또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명랑하게 잘 응대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구독 서비스라면 네, 이메일 구독을 클릭하거나 내가 보내준 이메일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되는 서비스를 받겠다고 클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유지, 잔존이죠. 이거는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걸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반복적으로 쓰는가, 단골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단골로 만들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가, 30일 이내에 2번 이상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추천인 거죠.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해요? 네, 고객을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추천하는 비율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좋아해서 추천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수익화, 돈을 내느냐.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 어떤 메뉴를 주로 먹게 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가, 유료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는가, 아니면 구독료를 지불하는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광고를 클릭해서 봐주는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익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맥클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팬을 분노한 안티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활성화와 유지 단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를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식당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갔는데 줄만 길게 서고 음식은 맛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싫어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즉 고객의 경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유치 활동에 열을 올려라. 즉 기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일을 더 많이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존 고객을 어떻게 더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 레이디 가가의 전략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가수이죠.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7가지 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서 이 7가지 전략을 뽑아놓은 책입니다. 네, 첫 번째,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하라라는 조언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역시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따돌림, 폭력, 왕따, 아니면 이런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 정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고객들은 레이디 가가를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은 진심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거를 댓글 달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소극적인 그러한 생산 활동을 하고 나머지 89%는 그냥 소위 눈팅만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1%하고 끊임없이 교류함으로써 그 1%를 나의 열정적인 팬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고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구독자를 불러주는 이름들이 다 따로 있죠. 뭐 우리 공주님들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 뽀시래기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죠. 네, 레이디 가가는 리틀 몬스터. 그래서 본인은 마마 몬스터. 이렇게 서로 특별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김춘수의 시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였고 이름을 불러준 후에야 나에게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 번째, 나의 가치는 뭐지? 나는 이 사업을 왜 하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싶지? 아이템은 사실 수단에 불과하죠. 아까 제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의 기능은 수단이다.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고객의 문제다. 그런 맥락에서 가치에 기반해서 경영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40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미래 기업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겔의 50대 기업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10년 넘게 그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왜, 즉 이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주의적 기업들의 그 투자 수익률이 일반 기업들의 500대 기업보다 더 많이 400% 더 많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죠. 가치에 기반해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를 지지하는 1%는 어디서 만날 수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미션과 나의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만나서야 보다 더 쉽게 빨리 더 많이 진실된 그런 고객을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우리 요즘 D2C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심지어 나이키는 그 큰 아마존에서 제품을 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쇼핑몰에 와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전략이죠. 이 D2C 전략에서는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접점을 만들고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그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나와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고객을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경험,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노센트라고 하는 음료 스무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겨울에 춥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손뜨개 모자 캠페인을 개최를 합니다. 네, 손뜨개로 니트 모자를 만들어서 조그만 모자를 만들어 오면 자신들의 스무디병 뚜껑에 씌워서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무디가 팔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자를 뜨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고객은 우리의 팬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은 임시조직이고 어떤 거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고요. 마케팅은 개별화된 고객에게 그 고객의 마음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마음에 어떻게 인식이 되죠? 고객이 나를 알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고객을 알아야 돼서 어떻게 해요? 고객 경험 지도와 고객 페르소나 프로필. 이거는 어떻게 고객을 보다 더 깊게 연구하고 많이 만나보고 공감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로스 해킹. 지표를 찾아야 되고 그 지표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반영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표, 깔때기, 네, AA, RRR 어떻게 유치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걸 즐겁게 느껴보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래 남고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수익화, 돈을 지불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또 한번 몰랐는데 알게 됐다 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거 하나는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 네,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짧게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Q&A 질문이 있으시면 네, 댓글에 올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없으신 듯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